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화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 위해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현대화에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연간 한 척 수준의 선박 건조 능력을 20척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필리조선소를 방문해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10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발사 3분 후 1단 본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된 후 스타쉽은 비행을 이어가 약 1시간 만에 예정대로 인도양에 착수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3년부터 스타쉽에 사람을 태우지 않는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착수했는데 그동안 9차례 발사 중 4차례 성공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심사에 공시가격 126%를 적용키로 하면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역전세가 우려됩니다. 전세 보증금에다 선순위 채권, 즉 기존 대출을 합해서 공시가의 126%를 초과할 경우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대출 승인 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것으로 신규 전세 대출이 막히는 주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산 2조 원이 넘는 기업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 권리를 대폭 강화한 2차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는데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상법 개정안의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재개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 걸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9월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재개는 경영권 방어와 자금 운용 전략을 뒤흔드는 조치라고 우려하는데 정말 그런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더 센 상법 개정안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초에 통과됐는데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2차 상법까지 통과됐고 3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2차 상법 개정안 그 내용,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주 교수님, 이번에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건 뭡니까? 이번에? 네,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1차에 뭐가 들어갔느냐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차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를 한 게 하나 있고요. 예.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네. 선임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화했다는 게 하나 있고 네,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 사회이사를 그러면 3분의 1을 독립이사로 뽑으라는데 독립이사를 어떻게 뽑아야 돼? 독립이사를 어떻게 뽑느냐? 네,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산총액 2조 원이나 상장회사가 집중 투표제를 함으로써 보다 독립적인 이사들을 뽑아라라고 하는 그 규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위원 3% 아까 이제 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몇 명을 뽑아야 돼? 근데 이 수를 지금 한 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이게 지금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의무화 자산 2조 원, 그리고 분리 선출한 감사위원 1명에서 2명. 2명. 집중투표자라는 게 소수 주주도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몰아서 한 사람에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그럼으로써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진입시키기가 쉬워진다고 그러는데 의무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집중투표제가 네. 자산 2조 원 넘는 기업.
이게 지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얘기했어요. 노란 봉투법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겁니까?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 소액 주주에 대한 그 보호를 하는 강화하자는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거의 다 많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 제도에서도 다 똑같지는 않다. 특히 집중 투표제는 사실 미국이 나 제도는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갖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의무화는 아니라는 거죠. 의무적인 건 아니다. 네, 기본적으로 회사가 예. 사정에 따라서 네. 자기들 이 주주를 좀 더 소액 주주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선택에 맞겠는데. 네, 일본도 맨 처음에는 이게 의무했다가 네. 이걸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유럽에는 이제 이러한 그거와 대응되는 거를 뭐냐면 소액주주에서 뭐 그 노동자, 근로자를 그 이 공동 의사결정에 이제 반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에서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네. 이 집중투표제는 누구나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하죠. 네, 이러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상당히 열어놨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게 긴장하는 거고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하느냐라고 지금 제기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 일본도 우리보다 먼저 밸류엄을 추진해서 우리가 조금 벤치마킹 한다는데 여기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선택으로 아까 바꿨다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네. 김용민 교수님, 왜 우리 그러면 이번 법에서는 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나요? 이게 일반 소액주주, 일반 주주들이 이걸 좀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인가요?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하셨으니까 스탠다드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OECD 48개국을 보면 의무로 두는 곳은 두 곳이에요.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중국과 사우디. 네, 나머지 이제 한 26개국은 그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허용을 합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단순 투표를 하고 있고요. 단순 다수 투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92년까지 44개 주에서 선택적으로 이 집중 투표제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가 예. 현재는 7개 주는 의무 조항으로 돼 있고요. 주마다 다르군요. 네. 나머지는 미국은 워낙 이제 주마다 다르니까 나머지는 옵트아웃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정관에서 우리는 안 할게 이렇게 할 수 있게 선택을 허용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 조항이 없으나 우리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옵트인을 선택을 할 수 있게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는 왜 그러면 의무화를 하는 거냐? 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상법 1차 개정안에서 독립이사를 도입을 하겠다, 3분의 1로 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립적인지를 어떻게 알지? 독립적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기준이 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대주주나 현재 경영진에게 독립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소수주주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컨대 지금은 이사 세 사람을 뽑으면 각각 투표를 하죠. 그렇죠. 한 사람이 한 표씩 던져야 되는데. 한 사람 투표하고 끝나고 한 사람 투표하고 그러니까 단순 다수로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을 뽑으면 한 표당 3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주들이 한 사람한테만 몰아주면 6배, 9배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단순 이게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이사의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제도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상법 개정안에서 사회이사의 명칭을 이제 독립이사로 바꾸면서 뭔가 독립적인 그런 이사 선임을 조금 자꾸 권유하는데 그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무화를 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네.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닌 건 분명하네요. 스탠다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하는 건데 이게 아까 1차 상법 과정에서 이제 3%를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합해서 3%를 밖에 3%밖에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으로 확대하는 게 이제 동시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사위원회 이게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감사위원회는 이제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을 두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를 지금 현재 분리하게 되는 그분을
1명이었었어요. 한 명. 예, 한 명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2명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 원래 이 그 집중투표제가 그 이사 중에서 사내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오는 것도 있고 네. 분리해서 뽑는 게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 의견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집중투표제가 감사위원 선정에도 적용이 된다. 네. 그다음에 3% 룰이 되는데 3% 룰도 일반 주제가 아니라 여기는 최대 주주라고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저기 이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3%가 최대 주주가 3%라는 뜻이에요. 예. 그럼 최대 주주가 아닌 사람은 어떠냐? 3%가 아니더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최대 주주 잠깐만요.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3% 최대 주주 이상의 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가요? 3%까지 3%까지. 예, 30% 갖고 있어도 3%까지만.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아닌 사람이 4% 아닌 갖고 있다 사람은 그러면 최대 주주가 아닌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의결권은 3%로 제한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일단 3%로. 예, 근데 최대 주주는 그 관계인 이해관계자까지 합쳐서 3%예요. 그렇죠. 특수관계인까지 네, 특수관계인 합쳐서. 합계. 네.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는데도 3%가 되고 일반 사람 상대적으로는 3%는 일반 주주도 마찬가지 3% 되는데 그래 되면 상대적으로 거기다 집중 투표제도 이제 이용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있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두 사람이니까 그러면 집중투표제가 성립이 되잖아요. 예. 복수가 되면은. 그래 되면은 더욱더 자기들이 입김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소액주주들이 꼭 한 명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키우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감사위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영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경영자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간섭이 많아지고 예. 그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행동주의 펀드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에서의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예. 또 정보라는 게 또 유출될 수도 있고 정보 유출. 네. 네. 그래서 이 경영자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신규 투자라든지 M&A 투자할 때 그게 단기 목적성이 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예. 펀드의 성격이 단기 목적이 강한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미래 전략, 경영 전략 하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면에서 보면 재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쩌면 어렵다, 그러니까요. 두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재계 우려가 지금 방금 우리 홍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영권 분쟁이라는 소송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행동주의 펀드 말씀하셨잖아요. 행동주의 펀드가 여러 가지로 이사의 진입을 쉽게 해서 경영권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크다. 재계는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불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까요? 저는 사실은 소송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을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꼭 이 이슈가 아니고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는 경영진을 견제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을 때 지금 우리 뭐 내부 통제 이슈도 있고 외부 감사 이슈도 있고 내부 감사 이슈도 있고 내부 회계 시스템도 있고 이거 다 내부에서 정확한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거를 보는 정점에 있는 게 감사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은 독립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꼭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한다는 거는 자기 잘못이 있어도 눈을 감아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여기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사의 주주 책임 강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때문에 1차 상법개정에 들어간 거?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말이 많은 거지. 이 분리선출을 하고 독립이사를 만든다고 해서 소송이 많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 2차 상법 개정을 지금 다 포함해서 제가 우려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소송도 1, 2차를 다 포함하면 포함해가지고. 충분히 소송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사회의 구성의 다양성과 이사회의 역량의 고도화는
회사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사의 역량이 고도화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좋은 사람, 좀 더 좋은 분들을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소수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경영진들이 방향을 잡거나 또는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예. 좀 더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경영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거 얘기는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 네,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네. 혼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수 혼자의 경영 그리고 대주주 직접 경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성공한 사례 몇 개를 봐서 그렇지 예. 수도 없이 많은 기업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하던 게. 왜? 집단적인 의사결정과 집단적 지혜가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렇게 지배구조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이라서 예. 일단 한번 해보자. 해보자. 그동안은 총수 지배체제를 충분히 우리 해왔으니 우리가 이걸 총수 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네. 조금 더 집단적 의사결정과 지혜를 모으는 방식을 한번 해보고 예. 문제가 생기면 일본처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수 자본주의라는 그 표현까지 쓰고 계시는데 그걸 좀 바꿔서 소액 주주들의 조금 권리를 더 강화해보자는 차원인데 이제 재계는 아까 홍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주주 구성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거기 아까 행동주의 펀드도 있고 사모 펀드도 있는데 이런 펀드들은 그 지배주주들과 기업의 생각, 방향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자꾸 자기들의 단기적인 목적 때문에 의사결정을 좀 어렵게 만든다는 게 가장 큰 걱정. 아니,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이 어떻게든 경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모든 주주들이 만족하게 할 수 있으면 가장 최선이죠. 예. 그러나 각 그 주주도 소액 주주의 목적이 있고 펀드는 펀드들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감사도 받고 투명하면 되지 뭐 네가 지금까지 과거에 무슨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야, 그래서 뭐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물론 그 이상적으로는 투명하게 다 해야 되는 거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게 그 왜 우리나라만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드느냐? 지금 외부 감사 제도도 있는 거예요. 강제로 받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들여다봐서 장부 내놔라 뭐해라. 회계법인이 다 그렇죠. 외부 감사하는 거죠.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다 그런 어떤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 정부도 각종 자료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런 감사위원회 내부 감사에 내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인물이 오게 되면 그 경영진에 두려워서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영진 발목을 잡으면 자기들이 맨 처음에 투자하거나 대주주를 인수하면 어떤 목적에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계속 발목 잡으면 조직이 안 되듯이 생각이 다른 분이 와가지고 그렇죠. 단기 목적의 어떤 행동주의의 펀드에서 만약에 지원해서 왔다. 그럼 거기에서 그 목적하는 행동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다수의 주주에게 오히려 폐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걱정인데 그게 이제 2차 상법까지 그렇고요. 통과된 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또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가 자사주, 기업이 자사주 사들인 자기 회사 주식은 반드시 태워서 없애라는 게 핵심으로 지금 담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가라든지 개인들 주주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사주가 이게 주가 관리 차원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대주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소각을 반드시 이것도 의무화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부분 또한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고요.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는 인도만 해요. 인도만. 인도만? 네, 인도만 소각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나 다 글로벌 스탠다드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닌 게 많네요. 아니고요. 대부분 예컨대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자율에 맡겨요. 자율. 그러니까 이게 트레저리라고 그러는 자사주를 네가 보유를 해서 소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너의 자율에 하되 단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10%가 대부분 상한선이에요. 10% 이상 소유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중국이나 프랑스 등은 어떠한 사유의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 있고 기간은 얼마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 그게 지나면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처분해.
아니면 소각을 해.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무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자사주를 반드시 태워 없애주는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이유가 있죠. 이제 핵심적인 이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을 해왔어요. 경영권 방어. 경영 방어가 아니고 경영권 집행에 사용을 했고 경영권 방어에 사용을 했어요. 예. 이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건 회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주주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저 전문 경영이 아니고요. 대주주예요. 그러면 그 자사주를 내가 사들여서 갖고 있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주고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 데 쓴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우호 세력에 팔고 자기를 그쵸. 지지해달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소각을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배경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예.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 좋은 질문 하시는데 왜 우리는 왜 그렇게 왜 하는가를 의무화하느냐. 남은 안 따져보는 하는데. 게 예.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홍기영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남들이 안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주주나 지배주주들이 이 자사주를 조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자사주가 유용하게 활용 필요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지금 말씀 주신 것도 외국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오는 거는 첫 번째 야 내가 자사주 하면 이게 회사가 저평가됐으니까 신호로서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주식이 자사주를 사오니까 야 이게 저평가돼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를 보면 네. 이게 저평가됐다 해서 모든 주주에게 또 이익이 되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사주 그다음에 누가 이제 공격이 와요. M&A를 한다든지 뭐가 오면 네. 누가 이제 그럼 우리가 회사가 다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리 자사주를 사서 기존 주주들에게 저가로 살 수 있는 워런트를 주는 거야. 저가를 쓰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M&A 들어올 사람이 높은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좋은 회사에게 M&A를 할 수 있고 악성 M&A를 막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등등의 어떤 기업 전략적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왔다면 무조건 소각하라. 네. 그런 전략을 모두 포기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그 주식이 어디로 가는 게 만약에 지배구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나도 다 합니다만 그러면 그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규제하는 건 있을 수는 있어도 무조건 사면 전부 다 그 소각을 하라 그러면 M&A 뭐 예외 조항은 만들겠지만 원칙적으로 소각하라는 거겠죠. 네. 이제 의무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소각을 너무 규제가 단순해져 가지고 이 자사주라는 그 제도가 이게 의미가 없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영권 방어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 외국에는 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의무화가 기업하기 우리나라는 의무한다는 거 소각을 의무한다는 거는 기업하기 어렵게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홍 교수님 이제 계속 기업하기 어렵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잠깐만 처음에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못 해왔던 거버넌스 구조를 조금 더 선진화하자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거고요. 단지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사실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사주를? 그러니까 특정한 사유들이 존재를 하고 사실 매입해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뭐 우리 그 RSU라고 하는 스탁 옵션 말고 RSU라고 해서 직접 주식을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임원들 보상으로 준다든지. 그렇지. 임원들 보상을 주거나 직원들 보상을 주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예외로 좀 허용하겠죠. 설령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해줘야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의무화만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패닉 상태인 거죠. 만약에 의무화가 됐을 경우에 기존에도 자사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이미 갖고 있는 주식 자사주는 어떻게 할지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없지만 그것도 당연히 이제 소각을 하는 해야 된다고 나와요. 일정 기간을 두고 소각을 하라 그러는 텐데. 아직은 입법이 되지는 않아서 봐야지만 일단 이게 이 메시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사주 사오면 다 소각하라고 의무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메시지고 그게 지금 개정에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 기업이 자사주라는 건 재무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챕터도 한 챕터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기업 경영 전략에 활용하는 것인데 뭐 그런 것까지 그 기업에게 배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배 구조도요. 아니 회사가 내 회사 사오고 파는 것도요. 너무 관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요번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사주.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내가 넘어가야 될 점은 전 세계에서 자사주 소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기업이 애플이잖아요. 애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기업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자사주 소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배당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주주 환원을 좀 잘 그렇죠. 한다. 우리나라 PBR 아직 얼마 전 0.8이었다가 주가 3,200 올라가면서 이제 1.0 된 거거든요. 예.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이런 그 극단적 조치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네.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안 했다, 못 했다. 주주 환원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없는 조항까지 지금 작동되고 맞습니다. 있다. 뭐 그렇게 좀 그렇게 해석이 봐야 되는데 됩니다. 재계는 1차, 2차 상법 개정이 통과되니까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 네. 포이즌 필, 네. 이른바 주식 매수 선택권 또는 차등 의결권, 한 주에서 훨씬 더 많은 의결권이 필요하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당연히 저는 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니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 창업자가 기업가 정신을 만들잖아요. 네. 그 만드는데 일정한 키우는 기간도 있고 사정이 다 다른데 지배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을 키울 수도 없고 욕구도 안 생겨요. 내가 키웠는데 뭐 다른 사람이 다 와가지고 소액 주주라고 한 사람이 뭐 내가 맨 처음에 내가 많이 투자했는데 자꾸 증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남의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소액 주주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지배 구조를 다 차지하는 데 대한 불안이 되기 때문에 기업을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 애플 전부 차등 의결권제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김영준 교수님, 왜 우리나라는 그럼 포이즌 필, 차등 의결권을 우리는 안 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좀 역사적 연원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기업의 구조상 집단 체제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공정거래법상 총수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뒀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그룹을 하나를 묶고 그 위에 실제로 등기사가 아니어도 당신이 총수야라고 지정을 합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지금 뭐 그렇지만 상호 출자, 순환 출자 뭐 이런 구조를 통해서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회사 하나만 있어요. 예. 내가 이거 방어해야 돼요. 그러면 창업자한테 차등권을 줍니다. 10배까지도 주죠. 미국 예. 같은 경우는. 요게 당연히 논의가 됐어야 하고 했어야 하는 거죠. 했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예. 실제로. 포이즌 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합병이라는 게 거의 일어나지를 않은 상태니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경영권 방어 장치 포이즌 필이 필요가 그렇죠. 없었다. 그런데 이제 지배구조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면서 공격적인 그 외부 펀드도 들어오고 있고 M&A도 활발해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트워크상에 있다가 시장으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장치도 이제 필요해진다.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지금 지배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당연히 이거는 들어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재계가 또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형법이나 상법에서 규정 중에서 이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은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정당의 명확한 경영 판단에 따라서 손해가 난 경우에는 형법이라든지 상법에서 조금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임죄가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는 좀 선명치 않고 기업들의 요구에 별로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요새 이제 판결에서는 뭐 경영에 합리적으로 절차를 잘 지켰거나 그러면 뭐 이거를 이제 잘못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것은 이제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명백히 그런 경영 판단이 어떤 한 정도의 합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갖고 자기들이 미래에 충분한 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해주는 책임을 면해줘야 된다. 그걸 명시적으로 상법에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라. 명문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하고 또 거기도 배임죄하고 횡령죄가 있듯이 횡령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뭐 그건 나쁜 거는 명부가 가지만 아니 잘못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에 대한 그 부분이 위법에 의해서 뭘 한 것이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불법화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으로 인정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그걸 분명히 거다가 완전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면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명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해달라는 게 제게 요구죠. 네. 김용준 교수님께는 짧게 네.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 주가가 정책 기대감으로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쭉 올랐는데 요즘 주춤합니다, 코스피가. 이제 정책 기대감에서 오르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솔직히 약발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지배구조가 좋아지면 이 주주환원 정책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거고 밸류업하는 프로그램하고 이게 묶여지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요. 지금 상황 뭐 이제 트럼프 때문에 발생하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 좀 커져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결정적인 저희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세제 개편안에서 약간 좀 양도소득세 물리는 대주주 기준. 네,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이 55개 15으로 내려온 거라든지 거래세를 0.15에서 0.15 올린다든지 이 배당에 대해서 최고 세액을 35%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목표에 보면 맞지 않는 정합성이 떨어지는 정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가 조금 다르니까 왜 주주가 주춤거리는 이유로 듣겠습니다. 네, 관련해 기업들의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 그 한마디 말 때문일까요? 주춤했던 조선주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조선업종의 실적 기대감도 확산되면서 중장기 주가 전망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가 이 조선업 협력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 이제 국민들도 모자에도 이름도 써 있으니까 잘 알게 됐는데 정작 발표된 어제는 조선업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네. 오늘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왜 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처음에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원래 기대했던 부분이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투자가 될 것인가 좀 그 부분이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정작 어제는 크게 구체화되는 모양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두 개 발표되는 그 내용으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규모가 좀 구체화되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 사업장을 좀 방문을 하면서 명명식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전에는 그래도 굉장히 큰 이벤트니까 어느 정도 이벤트를 가지고 조금 매수매도에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정말로 기조적으로 이때 이후로 큰
큰 이벤트가 이제 끝난다라는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어제의 조정폭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는 저희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만한 물량이 있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제 큰 폭의 반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어제 한미 정상회담 네네. 조선업 협력하니까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단기적으로는 다 왔구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팔아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했나 싶은데 혹시 그런 투자자 전략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실제로 기업들이 가서 뭔가 MOU를 맺는다거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MOU를 맺었는데 실제로 사업으로 들어갈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거 보니 실질적인 계약이나 이제 조선 업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가 조금 빨리 윤곽을 드러내겠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들이 있어서 오늘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뭐 하루 이틀 주가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이제 뭔가 기업들의 투자가 구체화되고 거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는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전망할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원래 기존에 이제 특히나 미국에서 조선업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언급한 영역은 저희가 특수선 사업부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특수선. 국내에서 특수선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까지 쭉 두드러진 상태였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국내 특수선을 하지 않고 있는 삼성중공업까지도 미국의 군함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회사와 이제 MOU를 맺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한국 조선 업체의 그 영업 상황을 네. 조금 많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적극성을 띈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실제로 미 군함 관련된 그 쉽빌딩 관련된 예산만 예. 연간 거의 400억 불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전체 다 만드는 상선의 1년 매출 규모를 합치면 한 300억 불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억. 물론 당연히 미국의 군함을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뭐 절반을 만들자거나 이런 일 없겠지만 네. 일부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중국이랑 경쟁을 하지 않는 영역에서 꽤나 큰 그 사이즈의 시장이 좀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되는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가 되고. 저희는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추정이긴 하지만 한 100억 불에서 200억 불 사이 정도는 저희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시장 풀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럼 생각하고 기존의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의 수주에 비하면 꽤 큰 규모다 이렇게 예,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네. 그러면 조금 구체화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삼성중공업 얘기를 들어주셨는데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삼성 3사, 삼성중공업, HD-현대, 한화오션 어떻게 지금 구체화되고 투자 규모가 얘기되고 있습니까? 하나씩 볼까요? 네, 일단 뭐 딱 미국 얘기 나왔을 때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 당연히 하나오션이겠죠. 네, 저희가 예.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예. 있는 필리조선소를 작년 12월에 인수를 했고요. 예. 본격적으로 지금 하나오션에 이제 계신 분들이 거기로 파견이 되어서 사업의 이제 그 영업 상황을 조금 더 효율화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한 7천만 불 가량의 추가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상으로 이제 대통령 방문 이후에 네. 50억 불 정도 규모의 이제 투자가 들어가게 투자 규모 될 50억 예정이고. 달러나? 네, 지금 현재 그 사업장에 도크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가 한 군데 있고 원래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은 암벽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추가적으로 도크를 한 2개 정도 더 늘리고 암벽을 3개 정도 더 늘려서 지금 현재 1년에 한 척 정도 규모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0척까지로 늘리겠다라는 20척까지 얘기를 건조 했었고요. 능력을. 예. 그 안에 고용된 인원의 규모를 1,700명에서 이제 한 7,000명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 인수할 때 저희가 1억 불로 인수를 한 회사에 예. 투자를 거의 50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제 20척 정도의 건조 체제가 갖춰진다라고 한다면 존스액트 마켓 말고 진짜 미국의 군함을 뭐 MRO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확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물리적인 거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요. 현대중공업 그 그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래 헌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미국의 실질적으로 뭐 핵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잠수함을 만드는
대형 조선 그룹과 MOU를 맺은 상황이었었고요. MOU를요. 네네. 어떤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나요? 대신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조선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장들이 다 생산 지연되고 인도 지연되고 정비도 지연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뭐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어제 이제 미국의 현지에서 예. 지금 미국의 사모펀드가 미국 현지가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그 사모펀드와 또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과거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그 투자를 했었던 수빅조선소를 보유를 하고 있는 사모펀드인데요. 예. 그 사업장에 한 10년 정도 임대를 저희가 가져와서 실제로 그쪽에서 조선 역량을 지금 건조 역량을 높이고 있는 거를 현대중공업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미국의 전적으로 그 사업장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조선 역량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투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MOU를 맺는 장소에 이제 산업은행도 동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마스가 1호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마스가 1호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 삼성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고 있는 회사와 이제 MRO와 관련된 MOU를 삼성중공업이요.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기존에 한국에서는 군함을 전혀 만들고 있지 않았는데 저희가 MSRA라고 하는 미 군함 정비 관련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미 군함 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게 국내에 있는 이제 대형 3사가 모두 다 진출하겠다는 게 이번에 좀 구체화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사들의 투자 협력 MOU가 좀 구체화되는데 세 군데 중에서도 오늘 뭐 이재명 대표님이 특별히 이제 필리조선소를 좀 방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그 중에서도 이 세 군데에서 관심이라면 역시 하나오션에 제일 좀 기대가 큽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쪽이 그쪽인 것 같고요. 이제 이번에 방문하고 이제 구성이 되는 이 형태를 보면서도 각각의 그룹이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접근 방식의 확연한 차이를 저희는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를 늘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국 관련 프로젝트가 뭐 영원토록 계속 많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유연한 그 전략을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유연한 전략이라면 무슨 뜻인가요? 에셋을 좀 무겁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무겁게. 자산을 무겁게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유동성 있게 가져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나중에 유연한 대처를 하기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아마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뉴스로 언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기업은 당연히 하나오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잠깐 언급도 해주셨지만 발주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익률이 계속 높을 것인가 조금 여러 가지 좀 우려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군함과 관련된 책정되어 있는 이 예산 자체는 사실 장기인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평균 400억 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의 조선을 조금 재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세게 하면서 지금 당장 급한 군함 관련 MRO는 일단 한국의 사업장 현지를 조금 활용을 할 것이고 미국이 안에 있는 그 조선 사업장들의 상선 관련 역량을 키울 것인데 이번에 한나오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정도 그 효율 정도로 높이게 되는 게 한국에 있는 사업장들이 상선을 만드는 것보다 효율이 최대 올라와 봤자 한 50%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사이트에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해운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상선을 짓는다는 건 사실 가성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군함 MRO를 나중에는 좀 내재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급하기 때문에 이제 MRO 관련된 게 한국의 가장 큰 미션이 되긴 하지만 나중에는 요 비중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너무 무겁게 가지 말고 좀 유동적인 것도 유동성 좀 생각하라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형 조선 3사들의
수주는 뭐 일가에 몇 년치 지금 다 쌓여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의 시기가 예. 28년 하반기나 뭐 29년 정도에 인도할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3년 정도의 수주 물량은 지금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돼서 지금 글로벌 수주 시장이 뭐 작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라고 네, 얘기가 줄었다고.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연초에 세웠던 1년치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주 목표는 달성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이후 하반기의 그 실적, 영업이익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25년 상반기 대비 25년 하반기에 건조하는 물량들의 단가가 꽤나 많이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원래 3분기에는 집중 휴가 기간도 있고 해서 조선업체들이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수기에 해당이 되지만 올해 하반기에 초입에 해당하는 3분기 같은 경우는 ASP가 많이 상승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럼 투자자들은 뭐 그동안 주가가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오름세가 지금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면 얼마나 지속될 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뭐 마냥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이 상승 추세선이 얼마나 이어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절대 주가 기준으로 저희가 2007년의 호황기 때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2007년 호황기 네. 때보다. 근데 네. 그때 당시는 저희가 호황의 폭은 굉장히 컸는데요. 호황의 지속성이 굉장히 짧은 사이클에 해당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2007년에 받은 그 수주 물량으로 저희가 2010년에 좋은 실적 한 번 보여주고 이제 그 뒤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이 그때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선업체들은 27년까지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와 실적 두 가지 토끼 중에 한 마리는 그냥 담보해놓고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에 대해서 이선종 나오고 저선종 나오면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더 안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0만 척의 배 중에서 이중연료 추진 엔진으로 전환을 완료한 선박이 2,400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단순히 해상물 동량이 늘어서 그 배가 더 필요해가지고 발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전체적으로 선대들이 교체돼야 되는 수요가 있는 것인데 그 교체로 전환된 비율이 5년 동안 많이 노력했지만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면 예. 수주가 중간에 또 끊길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주 요인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역대 가장 높은 ROE를 아마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그 ROE를 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수가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TP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 전반적으로 또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감안할 때 훨씬 더 이게 배수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지금 중국 조선사들이 엔진을 우리 걸 좀 의존한다는데 이 뭐 반도체처럼 이 조선도 이게 엔진 회사들도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엔진 회사들 실적이라든지 주가 전망은 어때요? 오히려 엔진 회사들의 매출 확장성이 완성 조선 업체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도 판매를 하기 때문인데 중국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에 보면 일부 이제 민간 조선 업체들이 조금의 증설을 진행을 했고요. 완성 조선 업체가 증설을 하는데 그거에 부합하는 수준의 엔진 증설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중국에 있는 엔진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예. 2029년에 인도될 선박 정도에는 중국의 조선 업체에게도 중국에서 만든 엔진이 조금 들어가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28년 정도까지 인도되는 그럼 엔진에 해당이 되겠죠.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선박의 가격은 그 선박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을 오히려 더 높은 비율로까지 불러도 이게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주에 있어서는 한 27년 정도까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수익에 있어서는 28년 정도까지 엔진사들은 조금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경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인들은 요즘 답답해합니다.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올라 큰 기업들은 이익이 같아도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수많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상법은 벌써 2번 고쳐져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죠. 하나도 버거운데 서너 가지가 동시에 기업들을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기업에 적응할 시간과 수단도 줘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